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벌써 12월 2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래일로는 오늘과 내일 딱 이틀 남았거든요. 예.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는데 이 유종의 미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2,300 갖고 유종의 미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승세가 이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그래도 이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또 이럴 효과가 되려면 또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경기 안 좋은데 이럴 효과 있겠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내년에는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최근에 예, 예. 주요 기관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재부에서도 사실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망을 했잖아요. 예, 예. 다른 주요 기관들보다도 더 안 좋게 보는 전망치를 정부에서 냈어요. 사실은 네. 정부에서는 상징적으로 안 좋게 보더라도 아니 우리 이 정도 할 거야 하면서 뭔가 뿜뿜을 해줘야 되는데 위기의 신호들이 좀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정부가 왜 그러냐면은 다분히 이제 우리가 뭐 기저효과에 대한 대비 태세다. 네. 그 기저효과를 또 기준으로 한. 왜냐하면 잘 된다고 그랬다가 자칫 안 되면. 잘 안 되면 그렇죠. 그건 더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상황에서 다 내년은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따 잠시 있다가 또 우리가 1월 정시 이벤트 할 이야기는 좀 또 시간이 될 테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유종의 미니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종목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매일경제TV를 계속해서 매일 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사이트를 키우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항상 우리가 이 경제를 볼 때 여러분들 MPC입니다. MPC. 무슨 말씀이냐면은 M이 뭐냐? 경제가 좋고 또 정시가 좋으려면 돈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네.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면 네. P는 뭐냐? 프로덕트. 생산성인데 지금 뭐 중국 상황도 이제 조금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고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수요까지 어떻게 되냐면 수요까지 위축이 되죠. 위축이 왜? 되죠.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 확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MPC가 좋을 때는 어차피 경제도 좋고 정신도 좋은 건데 MPC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설국열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시라고요.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유동성이 긴축돼 있다. 그러면 금리는 또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그게 예고되고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은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종식될지 뚜렷하게 잡혀 있지가 않고 또 문제는 뭐냐면 살짝 푸틴은 자신의 건강도 그렇고 좀 이제 휴전해서 끝내고 싶어.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면 결사항전이야. 맞아요. 우리가 잃었던 돈바스 지역을 놓치지 않아. 크림반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전쟁이 끝나겠냐고요. 거기다 이제 공급망 문제는 계속되는 상황이고 또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환율이죠. 네. 고물가죠. 네. 또 주머니에 돈은 안 들어와. 그러면 아래 공포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두 분도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 왜 이래? 네. 부동산이 지금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거든요. 예. 그럼 내년은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자,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 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경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걱정돼서 유가입니다. 유가. 왜? 우리가 뭐 서부 텍사스산 뭐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조금 내려갔다. 네. 경기 침체 현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유소 가면 그렇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점점 이 유가의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지 않나,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유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년에 어떤 사업적으로 옮겨갈 것인가. 원전이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으로 또 석유화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 방산도 계속 방산.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 뭐 너튜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 보실 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검색되는 것이 경제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너튜브 유튜브를 보시면은 방산 관련된 우리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많이 검색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방산이 좋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항상 좀 담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낮은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이 좋겠습니까? 안 좋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올해도 화물연대 파업도 지하철 노조에 또 파업이 있었다가 예. 바로 당일날 해소되긴 했지만 2024년은 노사정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이 경제 분석하는데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방산 원전주 쪽도 주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자영업자가 많죠. 그렇죠.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IMF도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는데 이번 경제 위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가계에 집중되고 있는 위험이 의미가 크다라고 칼럼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 위기가 집중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역시 뭐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가계부채가 1,870조 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 채무라 그러고 가계는 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 이유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1,870조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지금 한 10%가 이자 갚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냐면 가계부채. 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가계부채다. 그럼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죠. 소비 못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MPC. 이게 좋으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P도 P지만 문제는 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 주머니에 돈은 없고 또 가계부채까지 있으면 부동산을 비롯해서 소비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게 2024년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또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무역 적자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뭐 이 질문을 이제 이어서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그러면은 2023년이 암울하냐? 아무것도 안 되는 한 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사실은 마지막 구간에 들어와 있다. 물론 이게 조금 빠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인 해석이 내년에는 그래도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긴축은 맞죠. 네. 왜? 미국 연준도 지금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4.5대 이런 정도의 이 기준금리 수준에서 뭐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모릅니다. 두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블러드 연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냉혹하네요. 근데 블러드 연준위원은 그렇죠. 지금 뭐 6% 7%를 목표치로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든 상반기에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 그럼 유동성인데 네.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보자고. 저는 네. 어둡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마지막 구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저도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정부 정책 자금이 이제 투입되는 곳, 이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어디에 투입되겠습니까? 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떨쳐낸 건 아닙니다. 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OCI나 하나솔루션 요즘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좀 하나에 주목을 해보라.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종목 고르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그룹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조성되고 있다. 왜? OCI나 폴리실리콘이나 또 태양광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미국의 IRA법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은 배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그동안 좀 더 조명을 받고 있던 찰나에 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냐면 중국이거든요. 이게 가성비에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이 마침 중국 배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2차 전지 배 소장님 좋다 그러는데 왜 당장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0년 뒤에 배 소장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당장 주식을 사신다면 어떤 주식을 사시겠어요? 한 1억 원 여유자금. 이건 어디 가자 제 개인 투자의 기준이긴 하면 예. 저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10년 뒤에도 희망이 있고 예. 20년 뒤에도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면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차는 점점 전기 자동차로 바뀔 수밖에 바뀌니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어디를 보시냐 밸류 체인을 보시라. 이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장비나 소재 쪽은 기존에 우리 엔솔이나 또는 이노베이션이나 SDI나 쪽 아니든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도 얼마든지 바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비주와 관련해서는 엠플러스, 일진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하나기술, 에코프로비엠. 우리 뭐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지금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CIS, DA 테크놀로지 여기에 좀 참고를 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재주는 대기업 SKC도 있고 네. 대부 마그네틱도 있고 코이즈나 나노 신소재 쪽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유동성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예. 자, 다른 데는 다 돈이 빠져나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보시라. 지금 돈이 그래도 들어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돈이 들어가는 곳이요?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아. 자, 다른 데는 다 돈이 긴축이 되니까 빠져나가는데 은행은 왜 모이죠? 예금 금리를 금리. 높. 그렇죠. 우리 역시 그러면은 은행과 보험 쪽은 지금 일단 상반기에는 모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중간 배당까지도 하는 은행주.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에이 뭐 은행주 가지고 뭐 안 되면 은행주를 자꾸 꺼내.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도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적어도 상반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에서 지금 강달러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수익을 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업 이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주목이 뭡니까? 원전이 있죠.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살만 효과입니다. 지금 사우디의 원전이 체결되면 계약이 되면 이게 12조짜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이나 또 한전 KPS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방산입니다. 계속 지금 폴란드 난리예요. 네. 노르웨이 난리입니다. 동남아 난리예요. 그렇게 지금 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네옴시티와 방산을 묶어서는 어떤 기업? 현대로템. 왜냐하면 대체할 기업이 없어요. 우리 지하철 차량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뭡니까? 폴란드에 자 전차 들어가고 자주포 들어갔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트램이 들어갔어요. 전철 트램이 들어가고 네. 차량이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들어간 거야? 현대로템이 이것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폴란드, 노르웨이 또는 지금 카타르에도 지하철 한 노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을 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막대한 석유 이 산유국인 이 지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석유화학 쪽으로 갈 거다. 이 프로젝트가 S-오일과 함께하는 샤인 프로젝트거든요. 왜 롯데 호텔에 투숙을 했을까? 자, 뭐와 관련돼 있죠? 롯데 케미칼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샤인 프로젝트 엄청나게 보면 8조 이야기 나오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희망은 2차 전지다. 그리고 네. 뭐 돈이 보이는 은행주, 방산, 원전, 석유화학 많은 곳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망이 밝다고.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많은 곳에 다 투자할 돈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곳을 가장 유명한 쪽을 보신다면 어떤 쪽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2차 전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방산을 봐라. 왜냐하면 무기는 당장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산이나 석유화학 쪽을 좀 보시고 왜 프로젝트가 당장 진행되니까 하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계약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이 원전과 예. 또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왜 계약이 되고 설치가 되고 네옴시티도 이제 건설하는 데 시간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고 예. 돈이 모이는 쪽의 산업 업종을 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내년 1월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1월이 이벤트가 굉장히 꽤 많거든요. 예. 1월에 이벤트 꽤 많고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긴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희망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1월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요소들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보통 보면 1월 달에 연초 효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1월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1월 달에 정시가 좀 올라가요. 네. 그런 1월 효과를 저는 산타레일은 없지만 1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 물론 그게 본격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 정시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올해 1년 만에 지난 12월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도 지금 한 700포인트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근데 저는 뭐냐. 1월부터는 정책 테마를 좀 보시라. 정책 테마. 예, 그리고 내년은 정책이다. 내년은 정책입니다. 이 두 글자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될 부분인데 1월 달에는 우리가 1월 효과에 따라서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좀 올라갔던 현상들이 네. 있는데 저는 이 성장 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발표돼요. 이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부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이 발표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실 부분이 스마트 그리드. 왜? 자, 전력 수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점점 더 이게 비싸지죠, 에너지가. 예. 그러다 보니까 한전법도 이야기합니다. 이 한전법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으니까 한전이 좀 빚을 얻어야 된다. 한전채 발행과 관련된 것이 한전채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엔터나 콘텐츠는 이제는 좀 우리가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 쪽이나 콘텐츠도 보실 필요고, 해외 쪽을 보시면은 저는 건설, 해외 건설입니다. 국내 건설이 아니라 해외 건설과 방산, 원전 쪽,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는 대체적으로 또 하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투자 또는 발표 내용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무역 수지가 중요할 겁니다. 저는 계속 적자를 명키는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이 경기가 위축되는 데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럴 때 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네. 왜? 어두운 터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주가 순자산 비율 바로 PER이죠. PER. PER 낮은 거. 그러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이 정책이고 가치입니다. 가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 가치 PER이 대체로 낮은 쪽에 낮은 그런 주식 좀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긴 터널에 희망이 보이고 있고 그 전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했을 때 저희 배종찬 소장님이 ETF를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서는 첫 번째로 정책,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짚어주셨고요. 해외 쪽으로 뭐 건설, 방산 그리고 원전 쪽도 이야기해 주신 점도 오늘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